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제 인생 드라마거든요. 물론 드라마는 캐릭터지만 그 주인공 자체가 이성균이라는 배우의 이미지에 덧입혀져서 시청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접했을 때 다른 어떤 배우의 뉴스보다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은 그동안도 많이 있었죠. 돌아보면 제가 좋아했던 배우들이 가장 최고에 빛나던 순간에 이런저런 사고와 실수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꽤 많은 비중의 배우들이 자신이 자초했든 타인의 의도든 추락의 위기를 겪었고 자신이 쌓아올린 위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것도 그 배우들의 인생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불안과 쾌락의 측면으로 보는데요.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에는 비슷하게 쾌락과 고통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작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동량의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계속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도파민네이션은 애나 램키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이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자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이 쓴 책인데요. 이 전체 3개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라고 해서 이 부분을 꽤 많은 비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챕터 2에는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 라고 해서 중독에 대한 작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고 해서 쾌락과 중독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단락이 있어요. 왜 이성균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대중에게 보이는 부분은 그랬지만 뒤로는 그런 어둠의 쾌락을 쫓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중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중생활은 정신과 의사인 내게 익숙한 용어다. 이는 중독자가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까지 속이고 약물, 알코올 혹은 다른 강박 행동을 몰래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타인의 시선도 피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고 쓰여 있거든요. 자신이 쾌락을 쫓으면서 술이나 마약이나 기타 등등의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된다고 믿는 것, 자신을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멈출 수 있지만 지금 잠깐 어쩔 수 없이 위안을 얻는 것 뿐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넓게 봤을 때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 도박게임, 섹스 같은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 데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구하기 쉬울수록 시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는 고통과 중독의 연관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 몇 년간의 세계적 추세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책에는 쓰여 있는데요. 이 미국인이 10% 이상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같은 또 유럽이나 서구의 국가들도 7, 8% 이상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독일은 4년 만에 거의 50%가 증가했고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20% 정도 늘었고요. 보통 사람들도 이 고통이나 불안을 어쩌지 못하고 항우울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계속되면서 약물이나 마약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책 제목이 도파민네이션이잖아요.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보상과 쾌락에 관련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을 계속 분비한다는 거죠.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과학자들 대부분은 도파민이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동기부여와 쾌락 사이의 차이를 두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는 그 약물이 말 그대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작가는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용한다. 쾌락과 고통은 한 라인에서 시소를 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은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우리가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쾌락 이후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의 자극은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져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쾌락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이 순간에 쾌락이 집착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중독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쾌락, 고통의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우리의 쾌락 경험 능력이 떨어지고 고통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면 우리의 쾌락 설정값도 바뀐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한다.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진다.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는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이 있다. 극강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은 결국 불안과 불쾌감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쾌락 고통 저울은 앞서 상당한 절제 기간을 거친 사람들도 다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 수평 상태를 느끼려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어느 배우의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작가는 이 마약이나 약물뿐만 아니라 술이나 도박, 또 인터넷 특히 얘기하는데 인터넷도 디지털 약물 주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운 중독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많은 충격과 허탈감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소문 없이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배우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도 되더라고요. 지금 더 빛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그걸 알면서도 다시 오만해지는 나 자신을 수없이 대면해 봤기 때문에 불안과 쾌락 이전에 스스로에 대해 항상 돌아보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